생각보다 시간이 많이 걸려가지고 조금 이제 진행이 매끄럽지 못했는데 오늘은 시간을 꼭 잘 지키도록 하겠습니다. 발표는 1시간 이내로 하시고 토론 15분 하고 15분 또 쉬는 시간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제20 강의인데 오늘은 안전과 관련해서 저희들이 좀 세션을 마련을 했습니다. 그 선박 안전하면은 이제 법률과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보험법무팀도 아마 가면은 그 해운회사에서 좀 뒷전입니다. 이 돈을 벌어오는 게 아니라 이 돈을 쓰는 데고 안전도 아마 마찬가지가 아닐까 싶습니다만 그러나 안전이 이 또 그 소극적인 개념이긴 합니다만 비용을 줄이는 굉장히 큰 역할을 또 하는 것이고 오늘 강명호 그 선장님이 하시는 것처럼 화주들도 그 이 선박 검사를 통해 가지고 자기가 빌린 선박들이 사고가 나지 않도록 그 조치를 지금 취하고 있는 것이 사고가 나면 결국은 화주들의 대외 이미지도 나빠지기 때문에 그런 조치를 취하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안전이 소극적인 개념이긴 하지만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 이렇게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고요. 또 안전 관리라 또 선박 관리에서 또 우리가 부가가치도 또 많이 창출되기 때문에 우리나라로서는 대단히 중요한 그런 해운에서의 그 산업 분야라고 이제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 1강은 우리 이종갑 저 선배님께서 오랫동안 이 안전 쪽에 또 근무를 해오셨기 때문에 소리 하나도 안 나잖아요. 아이고 관련해서 오늘 좋은 발표를 준비를 하셨습니다. 제가 미리 좀 봤는데 굉장히 좋은 내용입니다. 원래 영어로 되어 있는 것을 다 이제 우리 걸로 알기 쉽게 다 또 고치셨습니다. 우리 그 이종갑 박사님 모시고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 박사님 부탁드리겠습니다. 선배님. 예. 예, 슬라이드 수용해 주십시오. 예, 처음부터 예. 얘가 동작이 뜨네요, 처음엔. 슬라이드 쇼 그대로 하시죠, 그러면요. 좀 작게. 그거 한번 눌러보시면 될 텐데. 그게요. 아. 예, 그 뭐 조금은 우선 파일을 다시 전체 파일을 한번 끄시고 다시 나가요. 예. 예, 준비 중에 말씀드리면요. 오늘은 이 분야가 이제 이 젊은 해기사들이 또 해외로 진출할 수 있는 좋은 분야이기 때문에 오늘 한국해양대학교 실습생들 많이 들으셨는데 한 분 정도 소감을 좀 나중에 좀 말씀을 들어주기를 원하고 그다음에 이제 박지영 선생님이라고 이제 목포해양대학교 학생 학부모님이신데 끊임없이 우리 강의를 듣고 계신데 나중에 끝날 무렵에 또 관련해서 또 소감 같은 걸 좀 듣고자 합니다. 자, 선배님 시작 부탁드립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 1강 준비한 이종갑입니다. 우선 자리에 초대해 주시고 발표 기회를 주신 김현 교수님 그리고 이 주말에 귀한 시간을 함께 해주신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그 주제 제목이 해양 시스템과 공유 시작하지 않았습니다. 네? 화면 공유가 지금 안 되어 있습니다. 잠깐만요. 다시 부탁드립니다.
공유가 안 되나요? 예, 죄송합니다. 예, 이제 잘 됐네요. 예, 예, 좋습니다. 예. 맨날 하는 것도 이렇게 헤매입니다. 주제가 해양 시스템과 안전인데 이게 너무 기술적이지 않나 싶어서 그 영어로 다 있는 타이틀대로 마리타임 인더스트리에서의 세이프티라고 조금 일반화 시켜봤습니다만은 여전히 이런 자리에서 이렇게 짧은 시간에 논하기는 좀 까다로운 주제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우선 해봅니다. 하지만은 용감하게 한번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시작하기 전에 제 소개 잠시 드리면요. 대학에서 조선공학 전공을 했고요. 79년도부터 89년까지는 대우조선 해양에서 근무를 하고 그 이후에 대전에 있는 선박해양 플랜트 연구소로 옮겨서 초기에는 선박 설계 및 생산 시스템의 자동화 쪽을 연구를 하다가 2000년도 들어서면서 안전 쪽으로 연구를 시작을 했습니다. 동시에 IMO도 왔다 갔다 하고요. 2016년 12월에 정년퇴직을 하고 또 그 사이에 시작한 국제조선전문가연합이라고 이게 지금 IMO NGO인데 NGO의 한국적 그 기술대표하고 그 다음에 요새 한참 이슈가 되고 있는 그린하우스 가스 이슈에 관한 서브워킹 그룹 체어를 맡았었고요. 현재는 ISO TC 8 선박해양기술 쪽에 그 선박 설계 소위원회인 SC8의 의장을 맡고 있습니다. 안전은 우선 이 주제를 발표하는 배경 잠시 설명을 드리고 주요 내용인 안전에 관한 일반적인 사항과 최근의 동향, 일반적인 그리고 해양에서의 안전 그리고 안전 문화 이렇게 한 세 꼭지 정도를 가지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혹시 이 회의에 참석을 하신 분이 계신지 모르겠는데 2013년 6월 10일부터 11일 이틀간 IMO 본부에서 IMO의 Future of Ship Safety 심포지움을 개최를 했습니다. 온라인 포함해서 약 500명 정도가 모였었고요. 목적은 2050년대를 목표로 해서 어떻게 새로운 법규 체계를 구축할 것인가 이런 것들이 주제였습니다. 배경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대로 2013년이라고 하면 타이타닉 사고가 2012년에 일어났고요. 그리고 그거를 바탕으로 해서 솔라스가 2000이 아니고 1912년에 일어났고 솔라스가 1914년에 채택이 됐는데 이 이후에 이렇게 보시는 대로 사고가 쭉 있을 때마다 보완, 강화했는데도 불구하고 정확하게 100년 뒤인 2012년 1월 달에 잘 아시는 코스타 콘코디아 사고가 났어요. 그러면은 이거는 뭔가 우리가 그동안 해왔던 거에 좀 문제가 있다라는 생각을 하고 그 당시 IMO 사무총장이었던 미스터 스키네츠가 발의를 하고 그렇게 해서 논의된 심포지움이고요. 심포지움 결과는 정리를 해서 그 참석자들의 성명서 형태로 문서화돼서 지금 나가 있고요. 주요 권고한 내용을 보면은 잘 아시는 대로 안전을 룰메이킹 하는 데서 제일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데이터 수집 및 활용성에 관한 문제, 그리고 미래 안전 규정의 개발을 위한 보다 과학적이고 실질적인 기반을 제공하기 위해서 리스크 기반의 방법론과 최신 분석 기법, 그리고 이것들을 아예 안전 법규 체계에 어떻게 통합할 것인가에 관한
고려, 그리고 단순한 규정의 어떤 충족을 넘어서는 그 안전 문화의 촉진 등등등 이런 그 내용들로 정리를 하고요. 동시에 그 관련된 국제 협력을 촉구하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주제는 안전에 관한 일반적인 사항에다가 여기 나와 있는 리스크 기반 방법론이라는 거 하고, 그 다음에 이것들을 수용하기 위한 안전법규 체계, GBS를 중심으로 한 이 부분, 그리고 전문가는 아니지만은 제가 보고 느끼고 있는 안전 문화의 촉진에 관한 아이디어를 가지고 정리를 했습니다. 안전 기술입니다. 이게 제가 한번 무슨 일이 있어서 서울에서 부산을 내려가는데 서울역의 지하철역에서 어나운스먼트가 나오는데 이 역은 열차와 승강장 사이가 넓으므로 승객 여러분들께서는 안전하게 승하차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멘트가 나오더라고요. 그 뒤로는 바뀌었습니다. 그날 바로 부산을 내려갔습니다. 부산에서는 똑같은 멘트가 나오면서 승객 여러분께서는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그래서 그때 생각을 한 게 도대체 안전이 뭔지, 안전하게 하려면 어떻게 하라는 건지가 좀 궁금했습니다. 그게 또 하나 요새 안전을 얘기할 때 제가 많이 질문 던지는 건데, 여기 나와 있는 교통수단은 조금 오래되긴 했습니다만은 나름 각 분야에서 최고로 안전하다는 시스템들이죠. 여기 있는 비행기는 730, 보잉 730, 그 다음에 여기는 우리 국내에서 개발한 KTX 3000, 그리고 이쪽은 한 5년 전에 미국에서 가장 그해 안전한 차라고 이렇게 소개됐던 제네시스. 그리고 오른쪽 하단은 잘 아시죠? 에스텍스 유럽에서 건조한 오아시스 오브 더 시스 시리즈 선박인데요. 이 수단들 중에 어느 수단이 제일 안전할까요? 그리고 안전하다면 왜 안전할까? 라는 질문을 던지고는 하는데 아직 답은 못 받았습니다. 제 생각에는 안전을 어떻게 정의하느냐, 그리고 그걸 어떻게 평가하느냐의 방법이나 기준에 따라서 답이 좀 다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아마 안전이 뭐냐고 바로 물으면 바로 답할 수 있는 사람이 그렇게 흔치는 않을 겁니다. 그래서 제가 정리를 해봤는데요. 일단 사전에는 freedom from danger라고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안전과 관련된 국제 표준화 지침에는 tolerable level of risk. 제가 이 영어를 쓰는 이유는 danger도 리스크, 위험이라고 얘기가 되고 리스크도 리스크라고 그러고, 그래서 그냥 원어 그대로 씁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safety 2하고 resilience engineering이라는 쪽에서 정의한 거는 어떤 변화하는 컨디션에서 성공할 수 있는 능력, 이런 식으로 해서 안전을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 세이프티 메저라고 해서 여기서 제가 지금 얘기하는 안전 장치, 수단 이런 것들은 사고를 예방하고 그 사고가 났을 때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제반 기술적 관리적인 수단을 통틀어서 안전기술이라고 얘기를 나름대로 정의를 했는데, 그 사고가 발생하는 메커니즘은 아주 오래된 그러면서도 유명한 스위스 치즈 모델 잘 아시죠? 어떤 위험원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작업 환경하고 여기에 관련된 인적 요소들이 결합을 해서 각 전개되는 과정을 에서의 세이프티 가드들의 어떤 결함들이 이렇게 연결이 되면 인명이나 재산이나 환경에 피해를 주는 사고로 이어지는 이런 메커니즘을 갖고 있죠. 근데 사고가 최근 들어서 이렇게 단순하지는 않습니다. 전체적으로 산업재해를 중심으로 해서 발생되는
사고의 동향을 보면은 왼쪽에 있는 게 그 유명한 하일리 모델인데, 일단 여기서 밑에 니어미스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한 사람 정도가 죽을 수 있는 정도의 사고는 그동안의 한 20년간의 노력에 의해서 10분의 1 정도 수준으로 줄었대요. 그런데 소위 몇십 명, 몇백 명이 죽는 재난에 해당되는 이런 참사들은 여전히 줄지를 않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이제 안전에 관한 접근 방법들이 많이 바뀌고 있는데요. 요약을 하면 여태까지는 사고가 나면 그 사고의 원인을 분석을 해서 재발 방지 차원에서 법규든 기술 개발해서 보완을 하든 하는 그런 형태의 리액티브 어프로치를 하고, 특히 법규적으로는 세세하게 서술을 해서 프리스크립티브한 그런 룰 레귤레이션을 만들어 갔죠. 그런데 최근에는 사고를 어떤 시스템의 특성상 일어날 수 있는 혹은 가능성이 있는 사고를 예측을 해서 그 원인 요소들을 제거한다기보다 좀 더 정상적인 상태로 만들어 가기 위한 노력들을 하는 소위 프로액티브 어프로치를 하면서 접근 방법에 있어서도 목표지향적으로 인테그레이트 된 형태로, 그리고 여기에 사이언티픽하고 시스테매틱한 어프로치를 토대로, 특히 여기에서 동원된 게 소위 비용 효과 측면에서 합리적인 레귤레이션이 되도록 하는 그런 노력들, 그리고 하드웨어 중심에서 소프트웨어나 휴먼웨어들의 밸런스를 유지하기 위한 그런 어프로치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최근 용어를 빌리면 왼쪽에 있는 부분들이 소위 세이프티 1이라고 그랬다면 이게 한 80년대까지의 어프로치였다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오른쪽에 있는 어프로치는 소위 시스템 세이프티라고 그래서 리스크 어세스먼트하고 시스템 엔지니어링이 결합된 그런 형태의 어프로치들이고요. 그리고 지금은 90년대 이후에는 세이프티 2라고 그래서 새로운 개념의 안전에 관한 논의들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린 그 방법론 중에 핵심의 하나는 리스크 베이스드 방법론인데요. 이거는 어떤 복잡한 시스템에서, 위험이 많은 시스템에서의 의사결정 방법론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고, 어떤 의사결정자들이 결정을 할 때 어떤 근거를 제시하기 위한 방법론으로 많이 일반화되어 있는 거죠. 리스크를 왜 리스크라고 썼냐면은 우리말로는 뭐 위험, 위험성, 위험도, 위해도 이런 식으로 다양하게 지금 표현이 되고 있는데, 통상 리스크라는 말 그대로 또 쓰는 경향이 있더라고요. 정의는 목표에 관한 불확실성의 어떤 효과라고 일반적으로 정의를 하는데, 아까 잠시 설명을 드린 대로 안전 문제에 있어서는 원하지 않는 사건의 발생 확률 혹은 빈도하고 그로 인한 피해의 심각도의 곱으로 정량화된 값이 리스크입니다. 밑에 보신 대로 어떤 비즈니스 프로세스가 데비에이션이 일어나거나 아니면 그걸 좀 소홀히 했을 때 컨트롤이 안 되면은 세이프티는 액시던트로, 뭐 건강 문제는 질병으로, 환경은 폴루션으로 이런 식으로 전개가 되죠. 그러면서 재산, 인명, 환경의 손상을 갖고 오는 그런 메커니즘을 갖고 있는데요. 여기서 또 이제 리스크를 조금 더 명확하게 이해하기 위해서 간단하게 질문을 하나 드리면, 도심 운전이 안전할까요? 아니면 고속도로 운전이 안전할까요? 아니 거꾸로 도심 운전이 덜 위험할까? 고속도로 운전이 덜 위험할까? 이런 문제를 가지고 리스크를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표에서 보시는 대로 프리퀀시하고 컨시퀀스의 곱으로 정량화된 값을 리스크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시스템 사이드에서는 왼쪽에서 보시는 것처럼 리스크 어세스먼트를 하는 프로세스가 이렇게 정리가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원하지 않는 수준의 리스크 값이 나오면 그걸
어쨌든 줄여야 되는데 줄이는 방법이 설계를 통해서 그리고 설계하고도 잔존하는 리스크는 오퍼레이션 과정에서 그래도 다 리스크를 제거할 수 없기 때문에 소위 잔존하는 리스크를 라이프 사이클 전체에 걸쳐서 매니징하는 그런 프로세스를 갖고 있습니다. 이거는 ISO IC 가이드 51에 자세히 나와 있기 때문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참고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사회 전반에 걸쳐서 공통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리스크 매니지먼트의 원칙과 프레임워크와 프로세스를 담고 있는 ISO 31000 시리즈가 최근에 개정이 돼서 나와 있습니다. 이것도 참고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리스크 베이스 메소돌로지의 핵심적인 원리 하나는 여러분들이 아마 잘 아시겠지만 얼랍이라는 겁니다. 이 어떤 시스템 혹은 어떤 그 시나리오에서 발생할 수 있는 리스크 레벨을 최대한 리저너블리 프랙티컬한 수준으로 낮추는 그런 게 의사결정의 기본적인 원리가 되겠는데요. 이 그림에서 보시는 대로 일단 허용 불가능한 리전과 허용 가능한 무시할 수 있는 리전으로 이렇게 나누고 그 중간에 있는 부분들은 리스크 통제 수단을 집결해서 효과를 예측을 하고 비용 효과 분석을 하고 각종 공학적인 수단을 적용을 하면서 공학적인 판단 관련되는 표준이나 지침을 활용을 해서 일단 최대한 리저너블한 범위 내에서 낮출 수 있는 데까지 낮추고 그렇게 해서 반영된 설계에 내재된 안전성을 데몬스트레이션 하는 그런 형태를 통해서 적정한 수준의 의사결정을 하게 됩니다. 근데 여기에 예를 들어서 이 unacceptable한 요 상한선, 그 다음에 무시할 수 있는 이 하한선, 이걸 누가 어떻게 정할 것인지, 그 다음에 여기 나와 있는 방법대로 실제 적용할 얼랍의 수준, 리스크 레벨은 어떻게 정할 것인지는 상당히 주관적인 경향이 있죠. 그래서 의사결정의 합리성 입장에서 보면은 굉장히 여전히 논란이 많은 문제입니다. 리스크 메소돌로지 그 자체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나와 있는 이런 복잡한 시스템의 안전성을 확보하는 아주 현실적인 수단으로서 널리 사용되고 있는 방법론이죠. 여기까지 세이프티의 정의하고 세이프티를 다루는 데 있어서 지금 최근에 활용되고 있는 리스크 어세스먼트에 관한 방법론에 대해서 잠시 소개를 드렸고요. 해양 안전 쪽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제가 이 해양 시스템을 뭐라고 해야 되나, 영어로 마린 시스템이라 해야 되나, 마리타임 시스템이 해야 되나 고민을 하다가 일단 여기에서 바다하고 관련된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그걸 운영하기 위한 제반 시스템을 통틀어서 마린 시스템이라고 얘기를 하고, 편의상. 그 다음에 여기서 오늘 저희가 다루고자 하는 내용은 주로 이제 선박을 중심으로 한 해상 운송 체계를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 부분은 영어로 뭐라고 또 표현을 해야 되나 아직 잘 모르겠습니다. 마리타임 시스템 하면 좀 이상하고요. 어쨌든 이 해양 시스템의 안전 측면에서의 특성은 육사 시스템하고 비교해서 잘 아시는 대로 일단 원격입니다. 바다 멀리 나가 있기 때문에 어떤 일이 생겼을 때 지원을 제대로 하거나 뭐 커뮤니케이션에도 한계가 있고요. 갖다 동원할 수 있는 리소스들을 제한을 받는 거죠. 그 다음에 운영 환경이 굉장히 하시합니다. 위험하죠. 기상이나 뭐 여러 가지 측면에서. 그리고 좁은 공간 안에서 밀집된 장비, 그 다음에 사람들이 운영하기 때문에 사고 위험성도 크지만 사고가 났을 때 피해도 굉장히 크게 날 수가 있는 그런 특성들을 갖고 있죠. 그래서 전반적으로 보면 똑같은 안전 문제를 다루는 데 있어서도 육상 시스템하고의 해양 시스템은 그런 차이를 갖고 있다고 지금 생각이 들고요.
일단 아까 말씀드린 해양 선박을 중심으로 한 해양 운송 시스템에 국한을 한다면은 주로 이 안전 문제에 관한 노력들은 IMO를 중심으로 활동을 하고 있죠. 그래서 이거는 오래전에 나온 그 해수부의 보고서의 한 부분인데 해양 안전의 전반적인 트렌드, 그 다음에 규제의 방향 이렇게 했는데 지금이랑 큰 차이는 없는 것 같습니다. 없는 것 같은데 그래서 보안 쪽은 이 해양 운송 시스템의 환경이 디지털화되고 이렇게 되다 보니까 사이버 시큐리티 문제가 여기에 다시 들어왔고요. 그 다음에 여기 GBS 새로운 법규 체계로서 GBS에 관한 논의가 2010년 이전부터 2000년대 초기부터 있어 왔는데 2010년에 일단 어떤 GBS 1이라고 하는 형태의 법규 체계가 정비가 되고 2011년 이후에는 리스크를 기반으로 한 법규 체계 쪽으로 GBS 관한 논의가 계속되다가 현재 가이드라인 정도만 나와 있는 상태입니다. GBS는 자세히 설명은 안 드리겠습니다. 일단 그 신조 선박 설계 및 건조를 위한 새로운 법규 체계라고 제가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요. 우선 기존의 법규들은 아까 제가 초기에 말씀드린 대로 타이타닉 사고 이후에 어떤 사고가 발생하면 그 원인을 분석을 해서 그거를 예방하기 위한 차원에서 법규를 강화하거나 아니면 새로운 코드를 만들거나 그런 어프로치였는데 그런 형태의 접근 방법에 있어서는 새로운 기술들을 수용하거나 새로운 환경이 변했을 때 굉장히 보수적일 수밖에 없죠.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GBS의 컨셉을 동원을 했고요. 이 GBS 체제에서의 선박이 설계되고 승인되고 운영되는 형태를 그림으로 표현한 게 있는데 일단 IMO의 미션을 달성하기 위해 실현하기 위해서 GBS 체계가 여기 있고요. 기존의 전통적인 선박인 경우에는 워낙 경험 데이터들이 충분하고 그렇기 때문에 현재 운용되고 활용되고 있는 형태의 법규가 충분히 그대로 따라 해도 안전하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는 그냥 기존에 나와 있는 법규에 따라서 설계를 하고 승인을 받으면 크게 문제가 없습니다. 근데 최근에 자유로낭 선박이니 아니면 그 친환경 선박 쪽에서 탈탄소화를 위해서 동원되는 기술이나 연료 이런 쪽과 관련된 부분들은 그거 하나하나 법규를 만들어 가지고 여기에다가 집어넣고 그거에 따라서 설계하고 건조하기에는 한계가 있죠. 시간적인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이런 형태를 기존의 법규에다가 보완을 해서 리스크 베이스드 레귤레이션이라고 그러는데 이거는 그 최근에 나온 IGF 코드나 폴라 코드에 보면은 제너럴 리ኳ이어먼트 속에 리스크 어세스먼트를 하라고 이렇게 그 리ኳ이어먼트가 들어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걸 뭐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라고 하는 건 아직 나와 있는 바는 없는데 일단 그런 형태고요. 그렇지만은 적정한 예일지 모르겠는데 옵쇼 구조물 뭐 아니면은 그 위그슨 같은 이런 실적선형 신개념의 선박이나 해양 구조물인 경우에는 법규 자체가 없기 때문에 다이렉트로 그 세이프티 고울에 맞춰서 설계를 하고 승인을 받는 체제가 요구가 됩니다. 이런 형태의 체계가 지금 진행이 되고 있고요. 우선 그 중에서 설계 쪽을 보면 설계는 일반적으로 현재 나와 있는 규칙을 토대로 그걸 만족시키는 형태로 설계를 하면은 승인을 받고 그러고는 선주하기를 하면 되는데 그 일부 아까 그런 문제 때문에 GBS 컨셉이 나왔고요. 그 다음에 필요에 따라서 그 성능 기반 설계를 하고 여기에 리스크 개념이 들어간 컨셉이 반영된 설계 어프로치가 리스크 베이스드 디자인 어프로치입니다. 이 그림이 잘 안 보이겠습니다만 제가 간단하게만 설명을 드리면요. 맨 그
왼쪽에 있는 사각형 박스는 그냥 시장에서 요구되고 있는 어떤 시스템이라고 한다면, 이 청색으로 되어 있는 그 다음 구역은 기술적으로 feasible한 그런 영역입니다. 그 다음 맨 안쪽에 있는 게 지금 현재 나와 있는 룰, 레귤레이션들이거든요. 근데 설계를 하면 지금 이 범위 내에서 설계를 해야 되는데, 현재 나와 있는 룰 레귤레이션들대로 하면 이것대로 한다고 반드시 안전하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그리고 실제 그 리스크 관점에서 보면은 가장 바람직한 솔루션들이 이 범위 밖에 있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룰을 기본적으로 만족하지만은 더 좋은 솔루션을 찾기 위해서 여기 나와 있는 acceptable한 레벨의 리스크 범위 내에서 솔루션을 찾는 그런 접근 방법이 위험도기관 설계입니다. 쉽지는 않겠지만 룰에 따라서 설계하는 것들에서 이렇게 이제 발전을 한 거죠. 그 절차를 잠시 보면 일단 설계안이 있으면은 이 설계안대로 설계 건조를 해서 운용을 할 때 발생할 수 있는 위험원들을 식별을 하고, 이 위험원들이 결합이 돼서 일어날 수 있는 사고 시나리오에 대해서 결과나 발생할 확률들을 예측을 해가지고 이 리스크 레벨이 수용 가능한지, 가능하면 설계안으로 채택을 하고 사용하지 않으면은 리스크를 감소하기 위한 수단들을 기술적인 차원 혹은 운영적인 측면에서 식별을 하고, 그거를 채택하는 과정에서 비용효과 분석을 해서 리저너블하다고 판단이 되면 설계안으로 채택되는 이런 형태의 설계 절차들이 진행이 되는 거죠. 그리고 우리 엔지니어들이 주로 많이 좋아하는 게 뭐 실험, 공학적인 분석, 모델링, 시뮬레이션 등등인데, 이런 것들은 리스크의 어떤 빈도를 예측하거나 아니면은 결과물들을 예측하는, 결과를 예측하는 그런 형태의 도구로 사용이 되는 형태가 되겠습니다. 네, 이런 작업들을 법규에서 수용을 해줘야 되는데요. 왼쪽에 나와 있는 게 아까 말씀드린 골 베이스드 스탠다드의 프레임워크이고요. 기존의 선박들은 여기 나와 있는 대로 룰 레귤레이션들이나 인더스트리 스탠다드, 이 룰 레귤레이션에서 참조하고 있는 인더스트리 스탠다드를 만족시키면 됩니다. 그래서 IMO의 고울이나 리ኳ이어먼트들은 이 룰이 제대로 되어 있는지를 확인하면 되는 그런 룰 for 룰이라는 개념이고요. 오른쪽에 보면은 기존의 새로운 리스크 베이스 어프로치에서는 룰이 없는 거거나 아니면 룰이 있다 하더라도 그거보다 더 안전한, 같은 가격에서 안전한 그 설계가 가능하다면은 그것들을 허용해 줄 수 있는 체계를 GBS의 SLA 기반 어프로치라고 얘기를 합니다. 참고하시고요. 이런 리스크 베이스드 어프로치에 관한 IMO에서의 룰 메이킹 혹은 주요 의사결정을 위한 방법론을 정리를 해놨습니다. IMO FSA라는 그 방법론인데요. 여기 똑같습니다. 일반적으로 나와 있는 리스크 어세스먼트 절차에 따라서 어떤 새로운 법규를 제안을 할 경우에 그 제안된 내용에 관한 어떤 해저드 요소를 식별을 하고 리스크 어세스먼트를 하고 이 리스크를 줄일 수 있는 옵션들을 식별을 해서 비용 효과 분석을 하고 그 결과들을 문서화해서 그 IMO의 룰 메이커들한테, DCC 메이커들한테 레코멘데이션을 하는 그런 절차를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제가 2000년대 초반에 IMO 활동을 시작하면서 제일 관심 갖고 매력적이라고 생각했던 그 의사결정 방법론이라 관심을 많이 갖고, 제 개인적으로는 요 FSA 스타디가 제대로 되었는지 안 됐는지를 검토하는 IMO 내 FSA 엑스퍼트 그룹이 운영이 되고 있는데 그 그룹 멤버로서도 잠시 활동을 한 경험이 있습니다. 어쨌든 리스크 베이스 메소돌로지가 복잡하긴 하지만
우리 해운 분야에서는 IMO FSA를 그냥 보시고 숙지를 하시고 그 다음에 그걸 활용하시면 다른 책을 안 봐도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왜 그 당시에 그렇게 FSA 얘기를 하다가 요즘 조용하냐. 그래서 FSA도 한물 갔다는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미 이 개념이 룰메이킹이나 설계하는 툴로서 일반화되어 있기 때문에 더 이상 거론을 안 하는 것 뿐이라고 저는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런 그 생소한, 우리한테 다소 생소한 개념들이 산업계 입장에서는 굉장히 부담스럽죠. 일단 기존에 하던 방법대로 나와 있는 룰, 레귤레이션에 맞춰서 설계하고 건조하고 운영하고 하면 되는데 그게 아닌 새로운 방법들이 들어오니까 일단 그 작업을 하는데 시간이 많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책임 문제 때문에 계약 조건들도 바뀌게 된다고 얘기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상당히 주관적인 거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설계하고 건조한 선박이 플래그 간에, 클래스 간에 어떤 공유가 가능한지 그런 부분에 관한 문제, 그 다음에 선박을 설계하고 건조하고 운용하는데 뭐 몇 사람이 하는 게 아니라 여러 그 기업들 관련되는 사람들이 같이 참여를 하게 되는데 특히 서플라이어들이나 서브 컨트랙터들의 이쪽 분야에 관한 이해나 스킬 문제,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건 리스크 베이스 어프로치를 하려고 그러면 데이터, 방대한 데이터가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공유, 활용이 돼야 되는데 이런 문제, 그리고 이런 작업을 돕기 위한 툴들이 여전히 부족하고요. 그래서 그 산업계에서는 웬만하면 이런 쪽을 좀 안 하고 싶어 하는 거죠. 근데 안 해도 되는 문제인지 아니면 아직까지 시간이 필요한 문제인지 잘 모르겠는데 이미 이 어프로치는 유럽 쪽에서나 다른 산업에서는 일반화되어 있는 어프로치거든요. 그래서 이 분야 안전에 관련된 일을 하시는 분들은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지금까지는 이제 기술 문제나 법규 문제, 시스템 문제에 관한 접근이었다면은 이게 아무리 그렇게 해도 안전에 관해서는 한계가 있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최근에 안전 문화에 관한 얘기들 많이 하는데 안전 문화는 좀 막연합니다. 눈에 보이는 것도 아니고 그 다음에 측정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 것도 아니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새롭게 얘기되고 있는 새로운 건 아닙니다. 정상사고라는 그 용어를 혹시 잘 알고 계신 분들이 있으신지 모르겠는데 나와 있는 정의대로 하면은 일상적인 상태에서의 사소한 장애 요소, 일상적인 그 운영 상태에서 일어날 수 있는 사소한 장애 요소들이 서로 상호작용을 해서 발생하는 대형 사고, 이런 것들을 정상사고라고 얘기를 해놨는데 제가 제대로 전달을 하고 있는 건지 잘 모르겠는데요. 이거의 기본 개념은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인간을 완벽하지 못하고 인간이 만든 시스템은 더더구나 완벽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그런 그 시스템들이 계속 기술이 동원이 되고 그다음에 외부적인 요인에 의해서 운용되는 환경이 복잡해지고 하는 과정에서 사고들이 발생할 확률이 커지고요. 위험이 더 커진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그런 위험이 처음에 시작이 될 위험 요소가 사고로 전개가 되는 과정은 사고는 불가피하고 예측이나 통제가 불가능하다는 전제를 갖고 있습니다. 이 시작은 1984년도에 1979년도에 일어났던 그 미국의 원전 사고, 트리마일 아일랜드 사고 이후에 이걸 여기에 관한 사회적인 논쟁이 한참 치열할 때 이분이 찰스 페로라는 양반이 쓴 책에서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림으로 보시면은 예를 들어서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문제가 발생하면 통상 원인 분석을 해서 기능을 추가를 해가지고 시스템을 보완을 하거나 아니면 운용하는 쪽에
어떤 체제를, 관리 체제를 보완을 하겠죠. 이 시스템은 또 그냥 있는 게 아니고 공학 기술자들이 가만히 있질 않죠. 기술들을 새롭게 동원을 해서 시스템은 갈수록 복잡해지고, 시스템이 복잡해지면 이걸 운영하는 측면에서 굉장히 복잡해지고, 밖에서의 요구는 꼭 안전에 관한 문제뿐만이 아니고 경제적인 문제, 정치적인 문제, 아니면 지구촌 차원에서 진행되는 기후변화 문제, 이런 것들의 요구가 끊임없이 들어와서 직무 자체가, 조직 자체가 굉장히 복잡하게 되잖아요. 이런 과정에서 어떤 사고가 났을 때 그걸 인적 과실로 돌리기에는 좀 또 문제가 있는 부분이죠. 어쨌든 휴먼 에러가 개입될 가능성은 커지는 거고요. 그렇게 해서 다시 문제 발생이 되고 하는 이 사이클이 계속 반복되는데, 이런 시스템이 불가피하다는 얘기죠. 그리고 이런 것들을 하이 리스크 시스템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왼쪽 사이드는 주로 기술적인 사이드고 오른쪽은 운용적인 측면에서의 사이드인데, 이 기술과 이쪽 이 운용적인 측면이 결합이 돼가지고 시스템을 더 복잡하게 만드는 이런 체계를 갖고 있고요.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해 나갈 것인가를 논의를 하는 새로운 개념이 Safety 2, Resilience Engineering 하는 그런 얘기들이 있습니다. 그건 그냥 이런 얘기들이 있다는 걸 이해를 하시고요. 여기에서 더 중요하게 이제 부각되는 게 안전 문화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안전 문화의 전문가는 아니고요. 그렇지만은 옛날부터 이게 필요하다는 얘기를 많이 해왔고, 아까 앞에 제가 서론에서 말씀드릴 때 FSS의 논의의 세 번째 안전 문화를 어떻게 컬티베이팅 할 것인가에 관한 주제가 있었는데, 일단 안전 문화의 정의는 안전에 관한 이해관계자들이 공유하는 태도나 신념, 인식, 가치관 이런 등등을 통칭하는 개념이라, 아까 잠시 설명드린 대로 눈에 보이지도 않고 측정할 방법도 없습니다. 근데 공식적으로 안전 문화라는 용어를 쓴 보고서는 여러분들 잘 아시는 체르노빌 사고, 1986년도에 일어난 사고인데, 사고 보고서가 여러 건 중에서 1991년도에 나온 보고서에 원인을 쭉 보니까 근본 원인이 어떤 운용자의 개인이나 그걸 운영하는 회사나 이런 정부 어느 한쪽이 아니고 모두가 다 관여된 그런 수준이라, 이걸 감히 어떤 문화적인 측면에서 접근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걸 보고서에 담고 있다고 합니다. 이 보고서는 안 봤기 때문에. 그래서 그 이후에 안전문화에 관한 여러 연구들이 진행이 되고 있는데, 요거는 시간 관계상 생략하고요. 제가 개인적으로 관찰하고 그 다음에 소개해드리고 싶은 안전문화하고 관련된 몇 가지를 사례 중심으로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 그림은 2009년도에 서울에서 있었던 ISSC라는 컨퍼런스에서 덴마크의 DNA의 어떤 엔지니어 한 사람이 와서 앞에서 설명드린 GBS에 관한 소개를 하면서 보여준 그림입니다. 여기 그림을 이해하는데 제가 몇 년이 걸린 것 같은데 아직도 완벽하게 이해한 것 같지는 않고요. 우선 안전과 관련된 주체, 이해 당사자들 크게 세 가지로 브리핑을 했대요. 오토리티, 주로 이제 정부가 위임한 어떤 기관이나 단체가 되겠죠. 그 다음에 한 축에는 인더스트리가 있고요. 또 한 축은 일반 대중입니다. 소사이어티입니다. 그래서 당연히 정부는 국민의 재산, 생명, 그 다음에 환경을 보존할 기본적인 책임, 그게 국가가 존재하는 이유죠. 주로 만들어내는 작업이 룰메이킹 하는 작업입니다. 인더스트리는 먹고 살아야 되죠. 근데 그냥 먹고 사는 게 아니고 안전에 관해서는 지켜야 될 법규들이 있을 테고요.
그 다음에 소사이어티는 일반 국민이라고 볼 수 있는데 안전에 대한 기본적인 권리이고 또 각자한테는 또 의무도 있죠. 그런 역할과 책임이 있고요. 이 사이에서 존재하는 개념이 국가는 소사이어티에다가 소위 지속 가능성을 보장을 해줘야 되고요. 고려를 해줘야 되고 그 다음에 또 오토리티는 인더스트리하고의 관계에 있어서 소위 플렉시빌리티나 피지빌리티를 보장을 해야 되는데 룰메이킹에서 법규를 만들고 운영하는 데 있어서 이 부분은 참 쉽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GBS는 이 컨셉을 갖고 있죠. 그 다음에 기업하고 일반 사회 사이에서는 기업 코어퍼레이트 소셜 레스폰시빌리티라고 하는 기업의 사회적인 책임이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이런 형태로 각 안전과 관련된 주체들의 역할과 책임, 그들이 추구해야 될 어떤 그 특성, 속성들을 이해를 하고 정립을 하는 데서부터 안전문화의 출발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했고요. 서스테이너빌리티하고 관련해서는 유엔의 SDG 잘 아실 걸로 봅니다. 2000년대 들어오면서 유엔에서 빈곤 퇴치 차원에서 MDG라는 걸 15년간 만들어서 하다가 2015년도에 여기 나오는 대로 Sustainable Development Goal이라는 형태의 17개의 목표를 설정을 하고 그 다음에 이게 아마 IMO에서도 유엔 산하 전문 기구로서의 IMO도 이 유엔에서 설정한 이 Sustainable Development Goal을 실현하기 위한 쪽에 초점을 맞춰서 진행을 합니다. 결국은 이거는 현 시대 인류가 추구하는 공동 가치고요. 그 다음에 유엔 회원국들의 정책 방향이면서 또 철학이 되고 거기 유엔 관련되는 산하 전문 기구나 단체들의 또 철학이기도 하죠. 그래서 잘 아시겠지만 IMO의 룰 메이킹 할 때 IMO의 그 스트래티지 플랜 나중에 잠시 설명드리겠습니다. 거기에도 기본적으로 이 컨셉을 깔고 있고요. 그 다음에 소개해드리고 싶은 거는 기업의 사회적인 책임입니다. 이것도 오래된 이론입니다. 이론이고 여기 나와본 대로 유명한 게 이 캐롤 교수의 피라미드인데요. 기업의 사회적인 책임은 크게 4개로 나눠서 제일 1차적으로 경제적인 책임입니다. 경제적인 활동을 통해서 이익을 남기고 그 다음에 종업원들과 주주들 먹여 살리고요. 그 다음에 법적인 책임이 있습니다. 납세나 투명 경영 이런 부분들에 관한 법적인 책임인데 경제적인 책임과 법적인 책임은 기업이 운영이 되려면 기본적으로 갖춰야 될 기본적인 요건이라 뭐라 할 필요는 없는데 그 다음 단계가 윤리적인 책임. 여기에는 이제 환경, 건강, 안전 등등의 소위 사회 정의나 공정성을 실현하기 위한 이런 쪽인데 이 안전이 여기에 들어있죠. 그 다음에 그 상위에 자선 책임이라고 있는데 이 위에 있는 2개는 법적으로 어떻게 강제화할 방법은 없지요. 그래서 그렇지만은 어떤 기업 차원에서 앞에 나온 UN SDG를 실현하는 수단이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미래 기업으로서 어떤 존재하기 위한 어떤 기본 조건이 아닌가 싶고 최근에는 ISO 26000 시리즈로 소위 소셜 리스폰시빌리티가 하는 표준들이 나와 있고 각 개별 기업 단위로는 뭐 CSV니 ESG니 하는 이런 형태의 경영 철학 혹은 시스템들로 확정하는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국가에서 기업에서 다시 개인 레벨로 오면 제가 가장 인상 깊게 보고 있는 그게 여기
유럽의 마리타임 테크놀로지 소사이어티의 소사이어티 연합 CEMT라고 하는데 여기에서 나온 헌장이라고 그러네요. 코드 오브 프로페셔널 컨택트. 여기에 내용을 전 좀 인상 깊게 보고 있습니다. 우선 조선공학도나 아니면은 그 마린 엔지니어나 아니면 이쪽 분야에 종사하는 전문가들은 소위 전문가들은 자기가 하는 일과 관련해서 이 안전과 환경, 보건의 위험 요소들 이쪽이 예방될 수 있도록 일단 최선의 노력을 다하는 그런 게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일을 하기 위해서 반드시 전문성을 갖추도록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전문성이 없는 사람이 다른 이유로 그 일을 하지는 말라는 얘기죠. 그리고 그 일을 할 때는 최선을 또 다해줘야 되고요. 그 다음에 자기 책임하에 수행된 일들은 감독을 할 책임까지 같이 요구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업무를 수행하면서 뭐 입수된 기밀을 자기 자신이나 어떤 특정한 사람의 이익을 위해서 누출해서는 안 된다. 이건 뭐 일반적인 기밀 유지 사항들이 해당될 테고요. 일을 할 때는 뭐 정직성과 진정성에 관한 요구, 이것도 일반적인 얘기라고 보는데 여기에 보면은 항상 조금 더 체계적인 과학적인 기법인 리스크 어세스먼트를 요구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 코드 오브 컨덕트는 그 엔지니어로서 전문가로서의 어떤 사회에 관한 책임은 고용주한테 해야 될 어떤 책임을 좀 넘어서는 그런 형태로 이 컨덕트가 유지가 돼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 안전에 관한 법규하고 상관없이 조직하고 상관없이 전문가로서 엔지니어로서 안전에 관한 그런 내용들 안전에 관한 내용은 아닌데 프로페셔널 컨덕트의 주 내용이 그런 형태로 되어 있다는 걸 보시고 굉장히 인상 깊었고요. 이 내용이 영국 그 조선학회의 홈페이지에 가면은 이런 내용을 잘 풀어서 가이드라인 형태로 정리를 해가지고 학교에서 혹은 회원들한테 기본적으로 숙지할 것을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학술단체나 아니면은 어떤 이런 쪽에 무슨 헌장 이런 보면은 주로 컨피델리티나 오니스티 뭐 이런 부분에 관한 그다음에 경영, 재정 운영의 투명성 이런 쪽에 좀 초점이 많이 맞춰 있는 것 같은데 조금 좀 다르다고 봐지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그 세이프티 모멘트라고 제가 타이틀을 붙이기는 했습니다만은 이 그림은 몇 년 전에 그 동해안에서 심해저 망간 단계를 채취해서 양광하는 배로 끌어올리는 시스템의 실증 파일럿 테스트를 하는 현장에 한 일주일간 가 있었는데요. 지금 생각해도 굉장히 위험한 작업이었습니다. 수심 500m까지 양광 장치하고 모터를 내리고 그 다음에 라이저를 통해서 실험을 하고 끌어올리는 작업인데 석유 시추 작업하고 거의 똑같은 시스템을 만들어서 테스트를 했는데요. 사고 없이 끝난 게 전 천만다행으로 생각하는데 그거가 가능했던 거는 전 개인적으로 여기 작업자들의 안전에 관한 의식, 그 다음에 이 조그만 그룹의 회사의 사장이 직접 이 작업 책임자였는데 이 사람의 그 책임감, 그 다음에 그 리더십 이런 것들이 이 일을 무사히 끝낼 수 있게끔 한 원동력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했고, 그래서 이건 작업 현장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모습입니다. 우리나라 작업 현장 어디든지 가든지 간에 이런 세이프티 모멘트는 이루어지고 있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하나는 사무실 공간에서도 마찬가지더라고요. 이게
ABS 제가 한 5년 전에 안전에 관한 공부를 특히 리스크에 관련된 공부를 조금 더 해볼 욕심으로 ABS 미국 휴스턴에 있는 ABS 본사의 테크놀로지 센터에 교환 연구원으로 가서 한 1년 있었는데 이 벽에 이런 게 다 붙어 있어요. 근데 이게 무슨 소리인지 솔직히 저는 이해가 안 갔습니다. 근데 그 시점에 그 해에 우리 세월호 사고가 났어요. 그래서 참 부끄럽기도 하고 더더구나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갖기 시작을 했는데 겨우 나올 때쯤에 이해를 했고요. 그 다음에 하나는 이분들은 사무실에 있어 일을 하면서도 두 사람이 모여도 일을 시작하기 전에 소위 안전과 관련된 그 논의를 하고 주변에서 있었던 안전 문제나 아니면 그게 영 없으면은 회사에서 준비해 놓은 머티리얼 하나하나를 끄집어내서 하나씩 짚고 넘어가는 그런 형태의 세이프티 모멘트를 갖더라고요. 이런 걸 보면서 완전히 일상화되어 있구나. 일상화되어 있구나. 우리 같은 경우에 제가 그 사무실에 앉아서 간혹 제가 있었던 사무실이 새로 진 건물이라 화재 알람이 자주 울리는데 비상벨이 울리면은 아무도 안 나가요. 저 또 고장 났구나 그러고 있는데 보통 이제 세이프티 모멘트를 잘 운영하고 있는 그런 회사에서는 외부에서 온 사람이 있거나 뭐 행사를 할 때 반드시 하죠. 오늘 화재 훈련 계획이 없기 때문에 혹시 화재 경보가 울리면 실제 상황이니까 어떻게 행동을 하고 뭐 하라는 지침을 항상 회의 시작하기 전에 하죠. 우리나라에도 요새 웬만한 행사에서는 다 그런 절차를 밟더라고요. 그런 것들의 일상화, 이런 일상적인 의식들 실천하는 모습들이 안전문화의 아주 기본적인 사항이 아닌가 저 혼자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안전은 뭐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는 내용인데요. 특히 우리가 관련해 있는 이 해양 분야의 안전은 소위 해양 강국, 해양 선진국을 외치는 나라의 국격이면서 어떤 정책의 방향이거나 뭐 가치고 철학이다. 감히 제가 그렇게 한번 의미를 줘봤고요. 그 다음에 앞으로 미래의 해양 관련 산업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해서 필수적인 요소다. 핵심적인 요소다. 이렇게 정의를 해봤습니다. 접근 방법은 기술적인 접근, 시스템적인 접근, 그리고 방금 설명드린 안전문화 측면에서의 사회적인 접근이 있을 수가 있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술에다 초점을 맞춰서 접근을 하는 것은 1980년도까지 뭐 다른 대안이 없이 아마 그게 제일 중요하다고 판단을 했던 것 같은데요. 시스템 접근은 아까 노멀 액시던트 얘기가 나오고 원전 사고 논의가 막 진행이 되면서 1990년도부터 이렇게 논의가 시작된 내용이라고 봐지고요. 안전문화는 뭐 체로비를 사고 보고서 이후니까 본격적으로 1990년도부터 본격적으로 안전에 관한 접근 방법으로서 논의가 되기 시작한 내용들이라고 봐집니다. 어쨌든 기술이나 시스템 쪽은 한계가 있고 안전문화는 막연하지는 하지만은 이쪽 부분도 아주 중요한 접근 방법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안드리고 싶은 내용은 이런 노력들은 제가 원래 이 그림에다가 세월호 사고 사진을 넣었었는데 그건 좀 제가 책임 묻지를 감당하기 힘든 것 같아서 다른 걸로 바꿨는데요. 결국 우리가 이런 노력을 하는 거는 세월호 사고 같은 사고가 다시 안 났으면 하는, 그걸 예방하기 위한
차원이 아닌가, 그런 것들이 목표가 아닌가 싶은데, 그러기 위해서는 이 해양 안전에 관한, 특히 미래 해양 안전에 관한 논의가 너무 없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아까 제일 먼저 처음에 말씀드렸던 Safety of Future of Ship Safety 심포지움에서 한 500여 명들이 모여서 2050년도를 목표로 해서 어떻게 접근해 갔으면 좋을지에 관한 아이디어를 모으는 작업, 이런 작업들, 뭐 그런 규모나 그런 내용은 아니지만은 국내에서도 이런 미래 해양 안전에 관한 좀 논의들이 확대가 돼야 되겠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고요. 아주 현실적인 방법은 제가 앞에 그 마리타임 세이프티를 IMO 활동과 그 관련되는 접근 방법에 대해서 그 설명을 드렸는데, 여기에 좀 더, 물론 해수부를 중심으로 그 열심히 노력은 하고 있지만 조금 더 적극적으로 참여를 하면서 선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춰야 되지 않을까 싶고요. 그런 면에서 보면은 그 IMO 스트래티직 플랜이라고 지금 현재 나와 있는 게 2018년부터 2023년까지 IMO의 전략 계획입니다. 이 계획 속에 IMO의 미션에서부터 그 다음에 비전, 원칙, 그 다음에 우선순위를 가진 전략 디렉션, 이런 것들이 쭉 있고, 그거를 실천하기 위한 세부 2년 단위 계획까지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 스트래티지 플랜 속에 제가 앞에 설명드린 모든 내용들이 좀 다 담겨 있다고 봐요. 그래서 새로 공부해가지고 그런 것들을 그 정립을 하고 조직을 만들고 실천을 하고 하는 그런 노력을 여기서 많이 들어준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어차피 IMO 대응 활동을 해야 되니까 이 부분에 관한 정확한 이해와 동참, 그리고 역량이 되면은 선도할 수 있는 그런 활동이 병행이 돼야 되지 않을까. 이게 현실적인 접근 방법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관련되는 참고문은 뒤에다 적어놨고요. 혹시 우리 박한선 실장님 들어와 계신지 모르겠는데, IMO의 지속발전 전략계획 SP를 실제 만들 때 참여도 하셨고, 그게 관련된 국내 대응 방안에 관한 보고서가 27년도 말에 주간 보고서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이 세미나 하기 위해서 읽었던 책이 2권입니다. 혹시 관심 있으시면 보시죠. 하나는 무엇이 재앙을 만드는가 했던 노멀 액시던트에 관한 내용인데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안전 문화에 관한 최근에 나온 책인데, 이거는 뭐 그렇게 그렇지만은 아주 기본적인 내용, 이런 것들을 위한 안전 문화의 실천 방안에 대해서 나름대로 가장 최신의 정보 자료들 담고 있는 책이라고 봐지네요. 이상입니다. 예, 박사님, 좋은 강의 감사합니다.